자, 이 46페이지하고 우리 63페이지하고 컴페어 좀 시킬게요. 63페이지 하고 컴페어 좀 시켜서 자, 우리 유가증권 전체적으로 같이 좀 보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전 교재에서 이제 못 봤던 내용들이 이번에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유가증권이라고 한 건 우리 증권은 권리가 있는 증서를 증권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유가라는 건 뭐 가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 유가증권은 우리가 분류를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둘로 나눠요. 채무증권은 우리 흔히 말하는 채권들 있죠. 우리 사채라든지 아니면 국공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분증권은 주식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유가증권을 보는 건 얘는 취득 시에는 유가증권은 얘는 취득 시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게 됐으면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이제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할 거고, 이 계정 과목은 이제 어떨 때 이 계정 과목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의 목적, 시장성이 있어야지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얘는 채무증권도 분류가 되고 증권도 분류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분증권도 분류가 가능해요. 그리고 얘는 유동자산으로는 분류가 되는데 비유동자산으로는 분류를 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죠. 지금 즉시이기 때문에 비유동으로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공부한 것도 우리 당좌자산 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당좌자산에서.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이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합하지 못하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기 보유 목적이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라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거예요. 얘는 만기까지 보유 의사가 적극적이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은 분류할 수가 있지만 지분증권은 분류할 수가 없어요. 지분증권이 주식이라 그랬죠. 그럼 주식에 만기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분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고 채무증권만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채권이나 아니면 사채나 국공채를 샀을 때 만기가 내년에 일어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거고, 내년에 일어나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유동자산으로 124번이 있을 거고 비유동자산으로 181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가증권 취득했을 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래. 그러면 만기가 내년인지 아니면 내후년인지를 보시고 선택을 해야 컴퓨터가 그 다음은 알아서 해주겠죠. 그럼 첫 시작 선택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유동 비유동 이렇게 두 개 쓴 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서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하면 이렇게 두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개가 있으면 위에 거는 당좌 자산, 아래 거는 투자 자산이니까 여러분이 만기를 확인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두 번째 거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했을 때는 3년에서 5년이에요. 발행할 때는. 근데 시장이 또 돌아다니는 걸 내가 중간에 샀다면 내년이 만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의 채권이 아니면 최소 3년짜리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일 확률이 매우 높고, 이건 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시험은 전부 다 100% 투자 자산을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격 급해서 엔터 빠바박 치는 순간 얘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만기 보유 증권 봤을 때 두 개 보면 두 개네. 그럼 이따 이쪽에 갖다 놓고 봐야지. 그죠? 자, 얘가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이고, 지금 이건 우리가 유가증권 취득했을 때 얘 성격이 어떤 성격이 채권이냐 주식이냐, 그리고 내가 왜 보유했냐, 이거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자, 그리고 또 계정 과목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건 특정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자, 영향력 행사하는데 돈 빌려주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채무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할 수가 없고, 지분증권만 이걸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조금 뒤늦게 나와서 우리 회계기준서에 그 유가증권 챕터가 6장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8장에 뒤늦게 만들어 넣어서 얘가 조금 소외당하는 느낌의 유가증권 문제가 조금 나오긴 해요.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 신청에 걸리는 애가 얘예요. 왜냐면 얘를 빼고 나오는 지문이 기준서에 그대로 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가 이것도 있지 않냐라고 해서 답이 두 개인 유가증권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게 지금 얘 때문에 그게 발생하는데, 얘는 그 뒤늦게 만들면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라라고 아예 그냥 지정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면 유동자산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으로만 분류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또 마지막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위 세 개 계정 과목 분류 외,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써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거의 유가증권이 있다, 채권이나 주식을 우리 회사 법인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전부 다 이 계정 과목일 거예요. 그럼 만기까지 보유할 이야기도 안 적혀 있고 그냥 투자 목적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전부 다 모아두는 유가증권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채무증권도 되고 지분증권도 분류할 수가 있고 유동자산도 분류가 되고 얘도 비유동자산도 분류가 돼요. 그럼 얘도 유동 비유동 컴퓨터한테 사인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 번호가 123번 178번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얘를 매각할 거다, 내년 안에 매각할 거다라는 특별한 의사 표현이 없으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진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거예요. 그럼 지금 얘도 지금 이 이야기예요. 우리 컴퓨터에 봤을 때 매도 가능 증권도 두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면 우리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그 경우를 특이한 경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의 특성하고는 맞지가 않지만 단기간 보유할 목적이 정확하다면 그때만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없거나 없으면 무조건 우린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러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계정 과목도 그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두 번째 거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기할 때 두 번째 거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이유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느끼시게 될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에서 이 계정 과목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참 싫어하는데 회사 가면 만나요. 여러분이 회사 가면 절대 만날 수 없는 계정 과목이 이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정말 시험 용어로만 만나는 애고 근데 시험 땐 되기 싫어하는데 회사 가면 만나는 애가 얘예요. 매도 가능 증권. 그럼 지금 얘네들 가지고 봤을 때에 자, 이 네 개의 계정 과목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분류를 할 거예요. 유가증권을 사면. 그럼 여러분 회사가 어떤 성격의 유가증권을 어떤 목적으로 샀냐에 따라서 이 계정 과목이 선택이 되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도 그럼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첫 시작할 때 내가 선택했다는 건 내가 장부에 기록을 해두는데 이 유가증권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성격이 변할 수가 있겠죠. 나의 보유 목적도 변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제 계정 과목 바꾸는 걸 재분류라고 해요. 처음에는 단기 보유 목적, 실차입 목적, 시장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단기 보유 목적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그걸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셨을 때 회사에서 어디 조달청에 입찰하고 뭐 이런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조달청 입찰할 때는 그 국공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보유량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바로 팔려고 했었는데 팔면 손해 보는데 돈이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얘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자라고 보유 목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 가지고 재분류할 때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내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회사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말에 만약에 외감법에 의해서 우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들은. 그러면 외감법 때문에 우리 회사 장부를 다시 이제 회계 장부를 쓰게 되면 유가증권 가지고 있으면 지분율을 따지게 돼요. 이 회사의 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따지는데 이 지분율이 20%가 넘어가면 우리 회사의 목적하고 상관없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얘를 재분류시켜 버려요. 우리 회사가 안 해도 우리 회계법인에서 얘를 재분류시켜서 공시해 버릴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게임 회사 중에 NC소프트가 있고 넥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이 게임 회사들은 그 경영자들이 나이가 생각보다 젊어요. 다 한 40대 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와 같이 살기 위해서 법인이 서로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NC에서 뭔가 조절을 잘못했는지 넥슨이 NC의 주식을 20점 몇 %를 가지고 있는 걸로 찍힌 거예요. 감자 잘못했나봐. 그러면서 넥슨이 대주주가 되면서 좀 막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NC에서도 조절을 해야 됐겠죠. 왜냐면 게임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넥슨은 자기는 영향력 행사할 목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 주주는 경영자 주식 지분에만 얼마 안 돼요. 다른 주주들은 당연히
그걸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그것 때문에 그때 말썽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성이 있다는 건 주식이면 상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인이 상장을 폐지할 수도 있겠죠. 우리 외환은행, 하나은행이 이제 인수를 뒤늦게 해주면서 상장 폐지했죠. 그럼 외환은행 주식 가지고 있던 회사는 단기 매매 증권 적었다가 이젠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의 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를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 이 세 개로 전부 다 재분류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반대로 재분류는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반대로 재분류가 불가하다는 건 만기 보유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지원법 적용 투자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라는 건 지금 즉시라는 개념인데, 그럼 지금 즉시 팔 거면 만기 보유 증권을 팔아버리면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아버리면 되지, 그걸 굳이 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름을 바꿔서 팔 거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쓸데없는 짓이죠. 재분류하는 데는 또 그게 필요한 우리 요소되는 비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팔아라, 그런 의미에서 얘 둘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재분류가 안 되는 게 만기 보유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재분류가 안 돼요. 이 둘이는 만기 보유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재분류가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이에요. 돈 빌려주고 영향력 행사할 수 없고 주식이 만기가 생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정 과목은 서로 재분류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계정 과목은.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열린 마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모아두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은 그냥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갔다가 또 온다 그러면 와라, 만기 보유 증권도 갔다 왔다 다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모든 계정 과목 재분류가 가능해요. 그럼 거꾸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만 갈 수가 없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는 재분류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재분류가 가능한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고 평가하고 처분하는 거 한번 한 후에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하고 평가하고 같은 금액인데 처분하는 걸로 해서 두 개를 다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취득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주식 1000주 액면가가 1000원 그리고 시가가 1200원 그리고 취득 수수료가 10만원이 들어간 주식을 취득했는데 단기 매매 증권 분류한 것과 매도 가능 증권 분류한 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취득하는 시점이 X1년도라고 봤을 때 X1년도에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는 액면가의 취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액면가는 우리 절대 살 수 없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했었죠. 그럼 우리는 얘를 120만 원을 하고 이 10만 원은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단기매매 증권의 단기는 지금 즉시이기 때문에 굳이 취득원가에 포함했다가 나중에 처분했을 때의 대응원가로 비용화되는 기간 가지지 말고 즉시 비용 처리하라라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혹시 제가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단기매매 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그죠?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이 수수료까지 다 합쳐서 얘는 130만 원이다라고 쓸 거예요. 얘는 이렇게 써버릴 거라는 거예요. 얘만이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 시 수수료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투자 자산으로 무조건 분류를 하는 거예요. 투자 자산으로. 그랬다가 자, X1년도 기말에 평가를 하는데 자, 이때 공정 가액이 주당 1,5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얘 둘이 다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되면 외부 이용자한테 공정가액으로 나의 자산 금액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1,500원이라는 건 1,000 주면 외부 이용자한테 150만 원이다라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120만 원 적혀 있으니까 30만 원을 높여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만 원을 높이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3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1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얘도 150만 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만 높이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만,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지금 유가증권 평가한 거는 실제로 안 일어난 거죠. 이건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안 일어난 거면 원래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300번대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될 건데 얘는 300번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기 때문에 그냥 바로 손익계산서로 가래. 그래서 얘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버린다는 차이가 발생해요. 이것 때문에 얘 둘이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가 손익계산서 개정은 그 다음 연도로 얘가 넘어가질 않는데 재무상태표 개정인 자산 부채 자본은 그 다음 연도로 이 개정 과목이 따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안 지어주면 안 없어지는 애고 그 다음 연도가 되든 그 후가 되든 얘는 내년 되면 그냥 이건 X1년도의 수익이다라고 하고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의 인생은 전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둘 다 안 팔았다고 볼게요. 그럼 X2년도 기말에 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정가액이 주당 1,100원으로 떨어졌다고 볼게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10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얘 둘이가 특이하게 살기를 시작해요. 자,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내장부에 150만 원 맞춰뒀죠. 증기 말에. 그걸 100만 원으로 보여줘야, 죄송해요. 110만 원이네요. 자, 11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자, 한서 씨 표정이 안 좋았어. 그래서 알았어요. 자, 그럼 110만 원 보여줘야 되면 40만 원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40만 원을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40만 원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건데,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도 150만 원 맞춰뒀죠. 그러니까 40만 원 줄여줄 거예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만 원 자산의 금액을 낮추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건 자,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을 얼마에 샀죠? 사올 때 130만 원에 사왔죠. 근데 지금 110만 원이라는 건 20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20만 원 손해다라는 것만 남겨놓는 거지, 과거에 20만 원 이익 보고 올해 40만 원 손해 봤다고 장부에 두 개를 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해 봤으니까 과거에 이익 봤던 거 있죠? 얘를 먼저 우선상계에서 없애줄 거예요. (20만 원을) 없애고 나머지 2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해서 내장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만 잔액이 남도록 분기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 20만 원이 온 거는 얘가 이렇게 온 거예요. 지워주려고.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20만 원 손해다라고 장부에만 남겨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랬다가 X3년도에 자, 얘 둘 다 처분을 할게요. 매각하는데 한 주당 1,400원에 매각을 하면, 자, 단기매매 증권은 내장부에 11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었죠. 40만 원 내렸으니까 110만 원 맞춰뒀으니까 우린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10만 원이다라고 쓰면 단기 매매 증권의 기록은 다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난 이걸 팔면서 1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4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 죄송해요. 산수 잘못했네요. 30만 원이다. 그렇죠?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도 얘 팔았어요.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얘 파는데 장부에 11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는 건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거라 그랬죠. 그 기록 제거하는 게 자산부채 자본을 다 지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하고 같이 관계가 남아있는 자산부채 자본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이 남아있죠. 그러면 얘도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얘 팔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없는데 내장부의 귀신처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영원히 남아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평가손실. 자, 이렇게 해야 처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는 단기매매 증권은 얘만 지우면 되는데, 장부에 적혀있던 얘만 지우면 단기매매 증권의 처분이 시작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얘네들을 전부 다 써줘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하고 얘하고. 그럼 차변에 140만 원을 받으면 차이 나는 10만 원만큼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해서 남게 돼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이젠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게 거기 때문에 이때는 수익 비용 처리하는데, 아마 매도 가능 증권이라더라도 제조업을 하는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 사고 파는 게 영업 활동으로 바뀔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 비용 처분은 이제 일어난 거니까 미실현이 아니죠. 실제 10만 원 이익 봤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 조금 이상한 애 같아 보이죠.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사는데 총 얼마 들었죠? 사올 때 우리가 사온 금액이 총 130만 원 들었잖아요. 그죠? 총 130만 원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14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나오는 게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사올 때부터 처분하기 전까지는 수익 비용을 전혀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팔았을 때 취득 원가하고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오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계정 과목 회계 처리에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정기말 평가액과 차익이 처분 손익으로 나올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가액과 차익이 처분 손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왔을 때 금액하고 차이가, 우리 사왔을 때 얼마에 사왔죠? 130 사왔었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그죠? 그래서 대변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쓴 금액이 딱 130만 원이에요. 이렇게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하고 이따가 기말에 얘네들이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런 말을 했잖아. 시험 때는 얘가 싫고, 근데 회사 가면 얘를 만나고 그렇게 되는 애가 이 개정 과목이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얘가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사왔지? 여러분 주식 같아요. 그런 생각 하시죠. 얼마 사왔고 얼마가 나한테 실현됐으니까 난 얼마 이익 봤어, 손해 봤어. 그럼 얘 둘이가 서로 손익이 틀리게 나온 건 아니에요. 타이밍의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처음에 사왔을 때 10만 원 비용 처리했죠. 그리고 30만 원 수익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40만 원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10만 원, 40만 원, 그리고 50인데 얘가 30이면 20만 원 손해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30만 원 또 이익이라고 하면 수익 비용을 순액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얘도 10만 원 이익인 거예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X1년도에 이익이다라고 수익이다라고 처리해버리고 X2년도에 비용이라고 해버리고 X3년도에 수익이라고 처리했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평소에는 그런 말 전혀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결론적으로 10만원 이익이야 라고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오늘 자,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세무 1급 시험은 매도 가능 증권을 좋아해요. 회계 1급은 단기 매매 증권을 올리 좋아하는데 세무 2급은 매도 가능 증권도 좋아하고, 왜냐면 기말에 평가하기도 참 좋죠. 여러분들 실수를 유발하기가 참 좋으니까 기말 평가할 때도 좋아하고, 그리고 기중에 처분할 때도 좋아요. 기중에 처분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만 가지고 여러분이 변화해 가면서 주고받는 걸 곰곰이 한번 좀 들여다보셔서 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방금 사용했던 계정 과목에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 수익 비용이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둘 다 미실현 보유 손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론 시험에서도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므로 영업의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나오면 정확한 지분인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한다면 오답 지문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도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고 해야 되는데, 영업의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오답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론에서도 물어봐요. 이론에서도 물어보고 실기에서도 분계가 나오게 될 거고. 하지만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둘 다 영업 외 수익 비용이에요. 처분은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매도 가능 증권이든 단기 매매 증권이든 전부 다 우리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보고 나면 또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럼 유가증권의 평가를 공정가액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오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기 딱 좋아서 이런 시험에 등장을 하는데, 유가증권의 평가는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법을 써요.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법을 쓰는데, 만약에 시장성이 없는 경우는 원가법을 써요. 시장성이 없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 혹시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 아시나요? 우리 학원 법인 명칭이에요. 우리 학원은 비상장사예요. 그럼 한 주당 얼마일지 어떻게 알아? 모르겠죠. 그런 것은 원가법이라는 건 취득원가 그대로 두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율법을 쓸 거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걸 쓸 거예요.
이게 우리 유가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정리를 좀 해봅시다. 먼저 단기매매 증권 가지고 보면, 자, 단기매매 증권에 취득할 때의 취득시 수수료는 이거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할 거고, 그래서 이게 기간 비용 처리한다는데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글자가 취득이죠. 우리가 매각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우리 매각할 때에는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 들어간다면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팔면서 손해 본 걸로 처리할 거예요. 팔면서. 자, 그래서 매각 수수료는 우리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매각할 때 수수료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서 가감한다는 거예요. 이건 매도 가능 증권이든 단기매매 증권이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47페이지에 단기매매 증권을 한 번에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눠서 그리고 이 주식 저 주식 찔끔찔끔 사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재고자산 할 때처럼 뭐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동평균법을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을 주로 제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정한 방법이면 얘는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고 매기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서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 평가는 공정가액법을 쓰는데 그래서 결산일 기준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는 평가의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기보다는 그 분개를 하는 목적은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얘 얼마짜리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산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해서 보여주려고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건데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손익은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표시를 할 거라는 거고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 비용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항목인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반대쪽에 써서 지워줘야지만 없어지는 계정 과목이고 수익비용은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그 다음 연도 되면 사라지는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합손익이라는 걸로 정리해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의 성격은 평가하면서부터 달라지게 돼요. 시작할 때 취득 수수료도 차이가 발생하지만 평가할 때 가장 큰 둘의 차이가 발생해서 마지막까지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단기매매 증권 관련 수익이라는 건 단기매매 증권은 채권도 분류할 수 있고 주식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죠. 채권은 우리가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고 주식은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무증권인 국공사채면 당연히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배당 지분증권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이자 수익이든 배당금 수익이든 우리 회사는 이자나 배당 받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전부 다 영업 외 수익이에요.
영어 외 수익으로 채권이면 이자 수익, 주식이면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어 외 수익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 분계는 나중에 이제 우리 주식 발행하는 회사, 취득한 회사 양쪽으로 양면으로 하면서 저와 같이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분계가 있는데, 자, 이 분계에 뭐 배당하고 채권에 대해서 우리 이연으로 하면서 이자 수익하고 막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얘네들은 지금 신경 쓰고 보지 마세요. 분계가 왜 이자 수익인데 현금 나가고 미수 수익이라고 그러고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유가증권에 대해서 제가 분류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여기 채무증권에 대해서 지분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알고 갑시다도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63페이지로 좀 갈게요. 자, 63페이지로 가면, 자, 매도하는 증권은 제가 위 3개 외라고 표현했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정연 투자 주식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시장성 없는 국공채 및 주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 다 매도하는 증권이에요. 아무 말 없이 장기 투자 목적 샀대. 그러면 여러분은 매도하는 증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지분법 정연 투자 주식은 과거 옛날에는 관계기업 투자라는 계정 과목을 썼는데 지금은 지분법 정연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얘는 우리가 어느 기업에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만기 보유 증권에 뭐 회계 처리라고 적혀 있는데 뭐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글자만 그냥 한 번만 앞면만 터둘게요. 만기 보유 증권은 세무일급에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일급은 단기 매매 증권 좋아하고, 세무일급은 매도하는 증권 좋아하고, 세무일급은 만기 보유 증권을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만기 보유 증권 가지고 세무이급 결산 문제에 이 이자가 나와요. 근데 그건 제가 사채에 갔을 때 이제 유효이자율법이 뭐고 이런 걸 설명드리면서 제대로 된 그 사채 금액으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이자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그럼 그때 상각후원가법이 뭔지도 이해 가실 거예요. 자, 그럼 매도하는 증권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을 전부 다 분류하는 계정 과목이 매도하는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다. 그럼 우리 마지막 줄에 보시면, 마지막 줄 전에 죄송해요. 우리 세 번째 점에 보면 매 계산시마다 공정가치 변화가 있을 때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 이익 계정 처리하고 재무상태표 항목인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렇게 분류했으면 처분 시 매각한 증권에 대한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과 손실 잔액은 처분이익과 손실로 대체하여 단기손익으로 인식된다라고 어렵게 적어놨는데, 이 말이 결국은 처분할 때에 이 계정 과목들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상계에서 치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처분할 때에 이제 상계에서 없애야 된다, 반대쪽에 써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용어 중에
이제 처음 보는 용어가 여기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손상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손상이라는 건 여러분이 주식 가지고 있는데 제 회사가 안 좋은 악재가 생겨서 회복할 수 없도록 나한테 손실이 발생하는 걸 손상차손이라 그래요. 어느 회사가 뭐 안 좋은 그 악재 같은 게 발표가 되면 유가증권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하락하겠죠. 물론 유형자산도 손상이 일어나고 무형자산은 픽하면 일어나요. 특허권 이렇게 있다가 다른 데 더 좋은 특허가 발생하면 우리 회사 특허는 쓸모 없어지거든. 자산 가치가 사라져서 그때 이제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때 우리는 우리 투자증권 손상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장기자는 빼고 투자증권 손상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만약에 회복한다면 투자증권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긴 해요. 근데 이 일은 잘 안 일어나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론 시험에서 투자증권 손상차손은 영업외 비용이다라는 걸 그냥 기억 하나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회복되면 영업외 비용 처리한 게 회복되면 영업외 수익 처리하겠지. 얘는 상대성이 있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유가증권은 결론적으로 수익 비용 처리한다면 다 영업외 수익 비용이구나.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라 그런 거예요. 제조업이라서.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는데, 이건 뭐 열심히 안 보셔도 돼요. 얘는 너무 열심히 안 보셔도 되는데, 그냥 상식처럼 20% 정도가 넘어가면 우리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우리 세상이 간주하고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유가증권 분류 변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제가 재분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보유하고 있다가 유가증권의 성격이 바뀌거나 우리 회사가 보유 목적을 바꿨을 때, 근데 이 글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첫 시작은 단기매매 증권 계정은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죠. 전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놓고 뒤에 더 이상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라고 뒤에 가서 많이 바꾸죠. 이 저자가 이상한 게 아니고 회계 기준서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지금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안 적혀 있는 이유가 딴 챕터에 있어서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만기 보유 증권 계정이나 매도 가능 증권 계정을 단기 매매 증권 계정으로는 재분류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다면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놈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 계정으로 하는데, 요 몇 회차 앞에 만기 보유 증권 계정으로 재분류한다라고 해서 오답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제가 외환은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 상실한다고 해서 그걸 우린 채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도 분류되고 주식도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만 재분류가 안 되지 다른 거하고는 자유롭게 재분류가 되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하고 서로 재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지문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볼 일이 없는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는데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황당한 계정 과목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지문은 안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유가증권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번 시간에 좀 봤어요. 자, 우리 쉬었다가 또 이번에 대손을 좀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